지금 인사 소개받은 대로 제가 그 초대 문화부를 만들 때 아주 예산이 그 공보처하고 그 공보부하고 둘이 나뉘어지는 바람에 전체 예산의 반토막이 난 그런 문화부를 맡게 됐습니다. 그때 정말 여러분들 귀하신 그런 이 분들이 문화학교를 만들어서 7년 동안 그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열악한 그러한 이 상황 속에서 오늘의 참 한류나 여러분들 여기 오셨겠지만 고미술이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게 되고 그 가난했던 화가들 저 우동 몇 그릇 먹고 그림을 넘겨줘야 했던 그런 시대에서 이제는 우리 시장만이 아니라 뭐 백남준 이래도 이우환 전부 제 친구들입니다마는 당당하게 세계 미술 시장에서 리스트에 오르는 10위권 안에 드는 그러한 우리 문화대국이 된 뒤에는 김정춘 회장 그리고 이 김정규 전 박물관 회장 같은 분들이 큰 도움을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이셔서 앞으로 하나의 한국 고미술 비롯한 모든 미술 시장에 있어서의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시장 질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제 중대한 역할을 맡으실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다 선배님들의 그동안의 각고 끝에 우리의 이런 환경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릴 것은 고미술 감정을 기술적으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연마하고 또 거기에 체득을 해서 뭐가 가짜고 진짜고 무엇이 값이 나가는 것이고 나가지 않는 것인지 이런 기술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마하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이 감정을 한다는 게 뭔가? 거기에 라이선스를 가지고 내가 앞으로 이런 예술 활동을 한다는 의미는 뭔가? 오늘은 주로 먼저 미술시장, 감정제도가 먼저 시작되었던 서양에 있어서의 그 명화와 경제학, 이 작품을 보는 거, 뭐 그림이 대부분입니다. 뭐 도자기라든지 조각 같은 거 있습니다만은 주로 그 그림이 이제 주종을 이루는데 한 상품으로서 그게 어떻게 시장이 형성되며 그 의미가 뭐며 거기에 차지하는 고미술 비평가나 감정가들이나 또는 그 각 박물관의 큐레이터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파란만장한 경우를 겪고 현재도 또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리스크가 많은 시장입니다. 이 고미술이든 또는 미술계든 이것은 다른 상품하고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재고 문화상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명감이나 또는 이해 어떤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어떤 결의를 해서 나가는 그러한 각오가 없이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의 우리 미술계나 문화계 그리고 새로 자라나는 시장 질서에 있어서 여러분 자신들의 그 마음가짐이나 정신이 앞으로 정말 우리 앞날을 위해서 밝은 그러한 등불 역할을 하실런지 거꾸로 겨우 불을 당긴 촛불을 풍랑 속에서 꺼버리는 역기능을 가지게 될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한국의 미술계 특히 미술을 중심으로 한 미술시장, 예술시장 뒷받침하는 그것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외국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감정사들이 어떠한 일을 했으며 그 평가가 어떠하며 현재 법률이라든가 법적 제도에 의해서 어떠한 장치들의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주로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 우리보다 먼저 이와 같은 그 미술시장을 개척해간 그 사람들의 사례를 들으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조목조목 함께 생각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전부 문헌의 실화로
문헌에 나오는 얘기, 떠도는 풍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명화와 경제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런데 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밝혀진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설마 하시겠지만 이게 전부 사실 얘기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가, 감정이라는 게 솔직한 얘기로 불가능에 가까운 거다 하는 얘기를 알면 여러분들이 태권도 처음 배운 사람들, 뛰도 못한 사람들 길거리 가면 아무나 때리듯이 조금 좀 그림 볼 줄 알면 그냥 감정해준다고 이거 가짜야 뭐 진짜야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얼마나 이 사람 살인적인 것인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평생을 해도 내가 감정가다라고 말을 못합니다. 이게 들어보세요. 이게 이 미국에서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정가, 그분이 어떤 비난을 받고 마지막에 어떻게 비참한 일을 당했는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세계 최고의 감정가라는 사람, 베른슨이라는 사람, 버나드 베른슨 같은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죽고 난 후에 사기꾼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후대에 그가 감정한 것은 옳았다. 거기에 가짜가 없었다. 업자들 농간에 노란하지 않았다. 그냥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분이. 이 최대의 감정가인데도 사실상 메트로폴리탄인가 거기에서 그림을 감정할 때는 자기가 누구 작품이다 했는데 두 번째 감정에서는 번복을 하고 맙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실수를 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거 소위 또 감정뿐만 아니라 이 모든 그림에다가 거기에 전부 이제 이 감정사들이 레코드를 달아줍니다. 이제 이렇게 밑에 이 증명서 어테스테이션처럼 이런 걸 전부 이렇게 증언을 해주는데 그런 것들이 역사와 함께 오늘날까지도 비판을 받거나 그 당시로는 상당히 신뢰하던 사람인데 뒤에 많은 부정이 폭로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샤갈 얘기를 했지만 샤갈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참 독특한 화풍으로 그것이 참 위작이 나오기 힘든 그런 화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더군다나 그것이 콘템포러리 아트인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해봐도 그 사람이 잘 쓰는 물감, 그 사람이 잘 쓰는 캔버스 이걸 전부 하기 때문에 과학적 기술로서도 이게 판단이 안 서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전문적으로 이제 이것이 샤갈 거다 하고 팔아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 잡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산 사람이 이제 어떤 경위로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또 똑같은 것이 있다는 걸 알고 모작이라는 걸 알면 고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재판장이라는 사람 자체가 그림을 감정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땐 증인이 나오거나 감정사들이 오는데 이 또 의견들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아주 화가를 모셔오자 그래서 샤갈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쫙 해놓고 여기서 진짜가 있습니까? 그리고 쫙 보더니 그런 때는 이제 진짜 가짜 이제 섞어서 이제 놓는 거죠. 이렇게 쭉 보더니 요게 딱 한 점인데 요게 내 그림이다. 그랬더니 피고가 죄송하지만 제가 그린 건데요. 샤갈이 자기를 모작한 그림을 못 알아봤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법이 어딨냐? 그럴 거예요. 천만의 말이에요. 그림에 대한 가치와 값은 그림 기법의 디테일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창조적인 그림을 만들기 이전에 창조적인 머리에 그게 그림값이지 나타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옛날에 뭘 그릴 때 보면 조교들 시켜가지고 조수들 시켜서 이거 그리게 여기다 뭘 그리게 그러면 노동력은 그 사람 거지만 어디다 배치하고 뭘 하고 하는 그 독창성에 대해서 그 샤갈이 그림을 주는 거지 거기 물감 일일이 칠하고 노동한 거 대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렸던 모티프를 그대로 모작하면은 본화보다도 더 잘 그릴 수 있다. 왜? 이 기법의 기술은 그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령 목수를 하는 게 목수질을 잘하는 사람이 공예품 만들 수 있습니까? 공예품은 디자인이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다 못 받고 브레칠 찌르고 막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공예가보다도 실제로 목수들이 더 잘해요. 근데 이걸 몰라가지고 자기가 말이야 자기 그림도 몰라봤다 막 이런데 그건 몰라보는 게 사실이죠. 똑같이 그려놓으면 모릅니다. 누가 내 거 흉내 내가지고 내 아이디어 본 떠가지고 하나 그대로 그려보세요. 저 작품 해보세요. 이게 당신이 쓴 글이야? 다 수백 편 그렸는데 저도 그거 속아요. 문체도 내 거 같고 발상도 내 거 같네.
그건 내 걸 가지고 모방한 거잖아요. 그 모방한 그 오리지널, 그거는 물건이 아니다, 물품이 아니라 이거예요. 마음과 내 머릿속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기지 않겠지만 이 지중해 이 깐느 뭐 이렇게 니스 이런 데 쭉 가면은 되게 그 가장 무도회를 합니다. 그래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런 데서 놀다가 채플린 가장 무도회를 해서 누가 진짜 채플린 같은 걸 뽑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도 싫어합니다. 예, 이 채플린이 좀 말년에 그랬습니다. 근데 마침 채플린이 거기 와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같이 이제 이 가장 무도회에 나온 거예요. 수염 달고 이런 거 막 자기하고 나온 거예요. 몇 등 하신지 아십니까? 3등 했어요. 3등. 진짜 3등하고 딴 데 1, 2등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럼 그럴 수가 없냐?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지로 생각하는 거하고 누가 더 비슷하냐? 실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찰리 채플린이라는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실물이 아닙니다. 그 실물에서 생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미지는 실물하고 또 달라요. 만화가들이고 이렇게 사람들 엉터리로 그려도 그 영락없이 그 사람이네 하는 것처럼 그 이미지에 가까운 것은 반드시 실물이 그 이미지에 가깝다고 말 못하는 거예요. 가령 이게 찰리 채플린의 경우니까 그렇지, 이 가끔 그 돼지 우는 그 성대 묘사 같은 거 하는데 1등을 한 사람이 딴 사람이고 뭐 5등 6등 떨어진 사람이 심사위원들 앞에서 만도를 탁 제치면서 엉터리 심사위원들, 당신네들이 돼지 울음소리를 묘사해가지고 상을 준 건 전부 가짜다. 내가 진짜 여기 돼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울었는데 진짜가 떨어지니 말도 되느냐. 진짜가 떨어지는 거죠. 진짜가 울었다고 그래서 그게 돼지 울음소리의 모든 이미지와 똑같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미술 감정이라는 게 이게 어디까지 이것을 믿어야 되느냐? 무엇의 가치 기준을 두고 이것을 감정하느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구도를 보십시다. 구도를 똑같이 임화할 때 말이죠. 비단 갖다 놓고 거기서 그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대로 똑같이 그래. 구도. 색깔 그대로 당쳐가지고 그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감정할 때는 구도를 보는 게 아니죠. 구도가 아무리 똑같아도 선을 보면 쭉쭉 그린 거하고 그 위에다 대고 이렇게 그리니까 그 선은 죽은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아마추어가 딱 봤을 때부터 1, 2초. 원래 감정은 여러 개 하는 게 아니에요. 2초 동안에 결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봤을 때 2초에 저거다. 이걸 브링크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몸이 알고 머리가 아는 거지 색차가 어떻고 구도가 같으면 이거 벌써 감정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 딱 뒤지면 가짜 진짜 탁탁탁탁 맞춰가는 거예요.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푸드주 감정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순간에 아는 거지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긴가민가 모르는 거야. 이걸 브링크라고 그래요. 우리 이 뇌라는 게 참 묘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체득을 해서 몸이 알아야지 머리로 안 되는 거예요. 골프 머리로 쳐보세요 되나? 뭐 위로 뭐 다운하고 내릴 땐 힘 안 내려오고 말이죠. 한번 해보세요 되나? 그러니까 골프 서툴게 치는 사람처럼 뭐 구도가 어떻고 아무개 색깔은 어떻고 그 사람이 그린 거에는 뭐가 나오고. 가령 예를 들어서 성화 중에 집단을 안 그리고 2개 이상 안 그리는 화가가 있는데 말년에 그 5개 6개 그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짧은 지식 가지고 저건 성화에 성자들이 몇십 명 나오니까 저거 가짜다. 저 사람은 평생 3명 이상의 성자를 그려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머리로 생각해서 하는 거는 큰 실수를 한다. 큰 실수를. 여러분들께서 미팅을 하거나 지금 참 배우자 되시는 분하고 첫손 봤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다 이력서 조사하고 인터넷 들어가서 다 조사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딱 보면은 그냥 첫눈에 저 형, 저 남자 그래가지고 이게 참 histori가 생기는 거지. 뭐 성이 어디고 뭐 고향이 어디시오 뭐 성적이 어떠시오 그래가지고 좋아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2초 결정하네. 2초면 브링크 이러네. 그 식으로 이 많이 보면은 진가가 딱 나타나는데 이 브링크 이론을 쓴 그레듀웰이라는 사람은 실화를 듭니다. 영국의 어떤 옛날 고대 신압 때의 큰 그 조각이 딱 들어온 거예요. 브리티시 뮤지엄으로.
그러니까 내노라는 감정사들이 뭐 거긴 그냥 감정사가 아니라 뭐 역사 연구가에다가 뭐 대단한 대학 교수의 미술 평론가의 처음의 타이틀이 있죠. 여러분들도 앞으로 진짜 이제 감정사를 하려면 그냥 직업적 감정사 이거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논문도 쓰셔야 되고 뭐 외국 가서도 말이요 그런 거 다 세미나도 다녀오고 그래야지 여기서 몇 개월 배운 거 가지고 말이죠. 손모습 뭐 잡는다고 진짜를 가짜라고 그래서 사람 피눈물 흘리게 하고 가짜를 진짜라고 그러면 막 그냥 이게 막 가격이 막 엄청 되는데 정말 이게 손모습 사람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그래드웰 얘기를 보면은 그게 국립 브리티시 뮤지엄에서 내노라는 감정사를 딱 갖다 놓고선 이게 진짜요 가짜요 하니까 7명이 그중 7명이 볼 것 없이 가짜요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참 무책임한 사람들이다. 적어도 이게 시랍 조각이라고 해서 몇천 년 묵은 건데 코발트 그것도 투시해봐야 되고 엑스레이도 좀 해봐야 되고 실제 그거 좀 닦아보고 어떻게 첫눈에 저렇게 가짜라고 그러고 나가버리냐. 볼 것 없이 볼 것 없이 가짜요 하고 7명이 나가버린 거예요. 나머지 의원들이 약 6개월 걸려서 별짓을 다 해가지고 드디어 가짜라는 게 판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먼저 나간 사람들 보고 우리는 6개월, 7개월 죽어라 해서 얻은 결론은 어떻게 당신애들은 저 알았어. 그러니까 여보시오. 감정사가 따지면 감정사 아니야 그거. 철문 해봐서 딱 보니 아니야 저거. 설명해봐. 그거 설명할 수 있어? 그건 그냥 보면 느끼는 거지. 어떻게 설명을 하나 이 사람아. 누가 유명한 말 있잖아요. 담배를 피는데 자네 왜 담배를 피나? 그 맛에 핀다. 말 못하는 거야. 나 그 맛에 피지. 그 맛이 뭔데 글쎄. 나도 몰라. 그 맛에 핀다. 근데 이 사람이 담배 피는 거야. 자네는 왜 펴? 나도 그 맛에 핀다. 이 그 맛이라는 게 이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의 영혼과 정신과 그 치열한 예술혼으로 그린 건데 그걸 어떻게 과학으로 코발트로 치어가지고 됩니까? 어떤 건 이게 틀림없이 물감이 이것이 몇백 년 묵은 거다 이거 요즘 거 아니다. 그렇게 감정이 나왔는데도 사실 이게 가짜가 있거든요. 그럼 기계나 코발트 중에서 그 잘못된 거예요. 그 반응이 잘못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도 그 아주 대단한 지금 여러 가지 그 말이 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독일군이 화란에 점령하고 있었을 때 그때 이 히틀러의 그 선전상으로 있는 게링이라고 뭐 다 아실 거예요. 게링이라는 유명한 이 장군이 있어요. 저 문화관계 다 아는 사람. 이 사람한테 말이죠. 이 화란에 유명한 미겔렌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 미겔렌이 말이죠. 이 사람이 그림 한 장 팔았어요. 페르멜 거예요. 이 페르멜의 작품을 판 거예요. 박물관에서. 그러니까 이게 독일이 패퇴하고 나니까 두 가지예요. 친위대에 협조했다는 죄. 둘째는 국가재산을 팔았다는 죄. 그래서 잡혀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니라 이게 내가 그린 거다. 이게 메르켈의 그림 아니다. 그 내가 그대로 그린 거다. 그 무슨 소리 하냐? 그래가지고 전부 코발트 뭐 엑스레이 투시해본 결과 이건 그 당시에 물감이지 요즘 물감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중재를 지게 생겼으니까 급하니까 이 사람이 시간 좀 여유 달라. 내가 감옥에서 반드시 똑같이 내 또 하나 그릴 거다. 그래가지고 똑같은 걸 그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건 맞다. 이 사람이 진품을 판 게 아니라 가짜를 이 독일 장교에게 팔았구나. 장군에게. 그래서 중재는 면하고 가짜 그림죄로 이제 감형이 된 거예요. 이제 뭐 이게 비교가 안 되죠. 그림. 그래서 이 사람은 감형은 됐지만 끝내 감옥에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가들이 국가 진품을 팔았다고 내린 것을 이 사람이 감옥 안에서 진짜로 자기가 그려가지고 제출을 해보니까 진짜 건 뭐 똑같이 그렸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말이 맞다 해서 국가의 문화재를 반입한 죄, 또 친위대를 어쨌든 속아서 돈 뺏었으니까 애국자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 좀 감해 줘가지고 이 사람이 아주 가볍죠. 그러니까 가짜 그린 건 조금 가볍습니다. 그러나 그 형을 다 마치지 못하고 죽었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면 이와 같은 가짜가 왜 생기며 가짜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어떠냐? 이 지금 이 감정의 비극이라고 말해지는 말이죠.
이것은 그 캐스트나의 창조와 예술이라고 하는 그 책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이게 아마도 최고의 스캔들로 되어 있는 것이 그 이 위작의회와 감정가를 에워싼 세계적인 스캔들이라고 하는 것이 1948년에 어느 그 성당을 수리하다가 거기에서 중세 프라스코 벽화가 나왔다 이거예요. 13세기 때인가? 13세기 때의 그림이 하나 나온 거예요. 1948년에 루베크라고 하는 옛 성마린 교회에서 재건 도중에 그 공사를 하다 말고 이 벽을 대게 이렇게 뭘 여기다 페인트를 칠합니다. 이제 그 이 석회를 칠하죠. 그리고 그 위에다 또 그림 그리고 또 칠하고 그림 그리니까 벗겨내면은 그 밑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보수하고 보수하니까 자꾸 벗겨내서 그 컬을 벗겨나니까 그 밑에서 엄청난 13세기의 고딕 양식의 성화가 나왔다 이거예요. 이 아주 드문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냥 성화가 아니고 적어도 성자를 이 수십 명이 10여 명이 그 성자가 아주 그 생생한 성자들 그림이 이제 그 벽화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마르스카토라고 하는 그 이태리에서 이게 벌어진 얘기인데 마르스카토라고 하는 자기의 그 제자가 이것을 조수가 발견했다 하고 디티 히펜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 고미술 수복하는 아주 권위자가 그걸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고미술 수복가로서 제1인자고 이태리에서 그 밑에서 일하는 그 조수는 정말 이 수복하는 그 조수로서 많은 업적을 낸 사람이니까 이게 1948년에 일어난 일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그 사람을 믿고 그리고 이제 그 기자들 다 하는 게 그때 당시가 아데나와 수상이었어요. 아데나와 수상이 그거를 이제 정식으로 공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중세기에 큰 프라스코를 발견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명령을 해서 국가에서 돈을 줘가지고 수복해라. 그래서 지금 이 두 사람이 마르스카토라는 사람하고 그 자기 선생인 그 페이라는 사람이 그걸 이제 수복하는 거예요. 현재는 이제 이렇게 전부 부서진 거 뭐 이 퇴색한 걸 다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수복한 것을 국립미술박물관에 베를린 박물관에 이것을 이제 안치하는 거죠. 미술관에다가. 그때 전 유럽 감정가 뭐 감정가라는 타이틀은 아니지만은 감정을 하는 그 권위를 가지신 연구가들 고미술 관계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모였어요. 전부 모여가지고 그 그림을 벽화를 본 거예요. 보고는 경탄을 이건 금색이 최고의 발명이고 이건 보석 같은 그림이다. 이렇게 전부 한 사람도 의심 없이 이거는 최고의 그림이라고 그래서 신문에도 다 나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수복해가지고 갖다가 봉정하는 봉정식을 직접 수상이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이죠. 아데나가 나오고 유럽에 있는 네노라 하는 미술가들이 전부 나와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엉뚱하게도 이 마르스카토가 제3자가 아니고 마르스카토가 경시청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시청에 나타나가지고 그건 내가 그린 거다. 가짜다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너 무슨 소리? 너 미쳤냐? 그러니까 내가 고백을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한 거다. 그러니까 이 선생이 돈을 좀 적게 줬겠죠. 그러니까 한두 번 아니고 이게 계속 이 사람들이 위작을 만들어서 판 거예요. 이 그림만이 아니고 그중 안에 뭐 피카소, 뭐 루벤스, 전부 이 아주 전문 위작을 한 사람이 아주 뭐 기가 막힌 이 기술을 가졌는데 이 자기 주인이 아마 돈을 많이 떼먹고 안 줬던 것 같아요. 이거 화가 나니까 가서 고발한 거예요. 나 감옥에 가겠다. 고발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경시청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가지고 다시 강정을 시키는 거예요. 틀림없다. 이거 절대로 이거 가짜 아니다. 모든 미술 평론가들이나 큐레이터들이 증언을 했어요. 근데 경찰은 한번 그런 말하자면 누가 봐서 자백을 하거나 고소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현장에 가봐야 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긴가민가 그냥 이런 마음으로 간 게 아니라 요식
행위상 지금 이 사람에게 폐의의 집을 가는 겁니다. 가는 현장에 그 위작들이 널려져 있고 위작을 만들고 있는 현장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 최고의 발견이라고 그러고 떠들던 그 중세 13세기 때의 프라스코가 가짜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됐는데, 그 충격적인 사실은 그런 폐이나 그런 그 유명한 수복사가 가짜를 만들어 팔았다는 데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유럽에 내놓으라 하는 모든 무술사가들이 한결같이 진짜고 놀랍고 정교하고 금색이 최고의 노라고 칭찬한 그 그림이 가짜였다는 사실이다. 근데 누굴 믿을 사람이 있겠나. 근데 캐스트나는 한술 더 떠서 이런 말을 합니다. 최고 가는 미술가, 아테네라 수상도 칭찬을 한 그림이면 가짜래도 그 명작 아니겠느냐. 그럼 그 사람 작품 아니냐. 말하자면 마르스카토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 아니겠느냐 그게. 그러면 조세 흐라스코를 능가하는 그림을 그렸으면 우리가 그림 보고 즐기는 거지 연대 보고 즐기는 거냐. 진가라 하는 무슨 코발트를 해보고 뭐 엑스레이를 찍어서 감상하냐 우리들이. 우리들 눈으로 보는 거지. 그렇다면 도대체 미술품을 귀중하다, 아름답다, 좋다는 기준이 뭐냐. 기준이 감정가가 감정해주지 못하면 보통 눈으로 식별을 못할 거면은 미적 가치는 충분한 건데 가짜래도. 그렇다면 그건 진짜면은 그냥 값이 올라가고, 보통 사람 봐서 보통 눈으로는 모르는, 그것도 막 코발트나 막 이런 거 막 투시해가지고 알아야 할 정도의 진가라면은 가짜가 어디 있고 진짜가 어디 있거느냐. 우리의 목적은 미술 그 자체가 아니겠나. 우리들의 감동을 주고 설레임을 주고 끝없이 우리들에게 상상을 일깨우는 그 미술의 미적 가치가 코발트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러니까 이거 어디까지가 진짜고 가짜인지 미적 가치로 봤을 때 이건 분간하기 어렵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시장 가치하고 미적 가치가 일치하느냐 다른 거냐. 우리가 매매하는 것은 미적 가치냐 시장 가치냐. 대단히 애매하게 돼 있다. 대단히 애매하다. 가치 기준은 또 뭐냐. 그게 진짜 가짜를 밝히는 거는 또 그래도 괜찮아요. 객관성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나 그 그림값이 어떤 게 높고 낮고 옥션에서 많이 팔렸으니까 좋은 그림이고 적게 팔렸으니까 잘못된 거고, 미술의 가치는 누가 정하는 거야. 여기에서 가치와 월스와 프라이스 가격은 다른 거다 하는 것을 혼돈하는 사람이 많다. 가치와 가격은 다른 거다. 우리들이 숨쉬고 있는 공기는 대단히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가격은 없는 거예요. 만약 공기에 가격이 있다면 여러분들 정말 가난한 사람은 숨 막혀 죽고 부자들은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피 터져 죽었을 거예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미술품, 예술품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말해서 가치는 대단한데 이 가격이라는 게 참 매기기 힘든다. 제가 쓴 글이나 초등학교 애들이 쓴 글이나 책을 만들면 책값은 똑같습니다. 대개 페이지 수가 많으면 페이지 단가 똑같은 것이고, 이건 이하무개가 썼으니까 페이지당 이거는 10,000원씩 매겨라. 저건 엉터리니까 저건 페이지당 10원씩 매겨라. 아니에요. 편집비, 종이값, 거기에 또 이 운송비 이런 것들 다 해서 코스트가 나오지. 그 책이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내 책값이 내 가치를 좌우하는 거 아니다. 그게 많은 여러 사람들이 팔리니까 인세가 들어와서 그렇지 책값 하나하나에는 거기다 내 정신적인 걸 매긴 게 아니다. 이렇게 그림값이라고 하는 것이 가령 인상파 그림을 보면요 서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마네가 모네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내 친구 말이야. 그 르누아르는 녀석 말이야. 그 그림도 아니야. 그 절대 걸지 말고 화랑에다가. 그런데 또 르누아르는 말이죠. 고포 같은 건 그림도 아니야 그랬대. 세잔나하고 르누아르는 고포 같은 그림은 아주 혐오스럽고 구역질하는 그림이라고 그랬대.
이렇게 서로 같은 인상파면서도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전혀 인정을 안 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고 진짜라 해도 그림값을 매겨나오면 그건 그냥 쓰레기 값이에요. 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정을 잘해서 진품이다, 가짜다 하는 것을 감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 미술품의 가치를 감정하는 것, 진가가 아니라 이쯤 돼야 이게 감정가지 진짜냐 가짜냐만 판가름하는 것은 그건 엄격한 의미에서 특히 고미술 감정가라고 말하기 힘든다. 그 그림을 정말 좋아하고 그 가치를 알아주고 진가를 거기에서 알아내는 거지. 순전하게 무슨 기술적으로 봐서 그 당시에 뭐 당체가 아니고 뭐 여기 그린 것이 뭐 이 집이 뭐 지푸랑 물들인 거고 요건 또 뭐 그림을 갖다가 이 종이를 물로 쫙 해서 벗겨내서 두 장 만든 거고 짝퉁 만든 거고 그런 기술 알아봐야 그거 진짜로 그건 기술적 기계적인 감정이지 그림을 사랑하고 지키고 그 가치를 갖는 그런 건 아니다. 여러분들 제 자신이 그림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유한 그림도 있고 백남준이 것도 가지고 있고 별거 다 가지고 있지만 그중에는 서명 안 한 게 있어요. 서명 안 한 게. 누구라고 할 사람 아니지만 불란서에 르사농전에 금상까지 받으신 분인데 이 집에 내가 파리에 있었을 때 놀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당시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내가 오니까 뭘 주고 싶고 또 특히 한국 사람들이요. 참 뭘 잘 줘요. 그렇게.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는 집 보면은 어떤 때 절망하다가도 뭘 보면 뭐 싸주고 뭐 이러는 거 보면은 참 생기는 것이 또 줘요. 그렇게. 그런데 이 사람도 그 화가가 왜 그림을 줍니까? 선생님 마음에 드는 거 가져가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 고생하면서 그린 그림을. 근데 딱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분은 풍경화를 그려요. 세느강 그리고 말이죠. 에펠 딱 그렸는데 난 그저도 그런 건 싫어요. 그럼 뭐 그림이 없어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뭘 그걸 그림으로 합니까? 미술이라는 건 그 사물을 옮긴 게 아니거든요. 트렁플레 눈을 속이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지금도 그러죠. 미술 가치 따질 때 보면은 트렁플레 눈속임이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이런 데다가 볼에다가 막 문짝을 잘 그려놓으면은 손님들이 문인 줄 알고 열로 딱 가면 막 좋아하고 야 명하다 막 이런 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랍에 두고 유명한 얘기가 있지만 두 화가가 네가 잘 그리냐 내가 그리냐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문짝에다가 이제 두 사람이 그림을 딱 근데 옛날부터 그 따블로 이 그림을 다 그리면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덮어놓습니다. 그래서 오면 이렇게 베낍니다. 이제 보여주려고 이젤 뭐 이런데 또 벽 이런 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이제 방에다가 딱 퍼먹을 카텐을 딱 닫아놓고서는 내 거 보자. 그러니까 착 제끼니까 창을 열어놨는데 새가 그냥 포도를 그렸는데 새가 포도를 먹으려고 확 들어오는 거예요. 봐라 이겼지. 내가 포도를 그리니까 새가 오지 않냐. 내 거 한번 봐라. 그러니까 네가 직접 봐. 그러니까 카텐을 젖히려고 확 해보니까 카텐이 아니고 이 사람이 그린 거예요. 그린 거. 그 씌고서 가면 야 새를 속인 화가의 눈을 속였다. 내가 왜지 너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소나무가 뭘 소나무를 그렸더니 뭐 학들이 날라와서 뭐 어쨌다. 그거 값어치 없는 거죠. 그럼 진짜 소나무 보지 뭐하러 그림 봐요 그거. 새 잡으려고 뭐 그런 거 했으면 모를까. 새가 날라왔으니까 명품이다. 그거 아무 값어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새가 날라오면 그거 가짜예요. 소시하고 똑같이 그걸 미메시스라고 그러는데 똑같이 그린 기술 카메라가 생기면 그거 다 없어져요. 카메라로 찍어도 컴퓨터 그래픽으로 해도 생명력이 남는 그게 미술의 가치다. 그게 미술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아는 사람들은 미술의 가치를 아주 현실하고 똑같다. 알고 진짜같이 그렸어. 그럼 진짜 보지 뭐하러 진짜 같이 그린 걸 봐요? 진짜로서 안 되는 것을 창조한 거니까 거의 신의 영역과 마찬가지다. 진짜는 신들이 만들었지만 그것을 미술품으로 표현하는 것은 작가의 상상력과 영혼으로 그린 거다. 이렇게 보면은 아까 말씀을 내가 드린 대로 이 감정의 그 경계라든가 감정을 하는 방법이 점차로
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 마지막에는 미술사학자나 미술 연구가, 큐레이터, 그리고 미술에 대한 최고의 이 appreciate, 그것을 감상할 줄 아는 그러한 애호, 사랑 없이는 안 되는 거다 그런 거예요. 우리처럼 이 자루지에서 파는 나라도 참 드물어요. 같은 1호짜리라도 기가 막힌 게 있고 코도 같은 작가인데 우리는 크면 돈이 많아요. 그 호수로 팔거든요. 호수로. 세상에 땅값도 아니고 구파발 땅값도 무슨 그걸 호수로 따집니까? 근데 우리가 어느새 그 호수로 다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숙적 가치는 건 가치는 뭐 희소가치. 그 사람의 그림을 똑같은 걸 많이 그리면 그 그림값이 떨어져요. 내가 모네인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분이 이렇게 배 그려놓고 뭐 말도 그리고 뭐 그 그림이 참 많아요. 왜? 그걸 찾으니까 그걸 자꾸 그려주는 거예요. 딴 거 싫다는 거죠. 얘 그림이 유명하니까 이거 자꾸 그려달라고 그러면 그 그림값은 떨어지기 마련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희귀한 걸 그리면은 잘 되지 않아도 그림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다 이거예요. 흔한 것이 오히려 더 찾으니까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값이 올라가는데 안 찾는 그림은 그 사람 거래도 값이 내려간다. 그러니까 가짜가 더 많아지고 그림 그리는 사람도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똑같은 그림 비슷한 타나같이 수백 장을 그려놓으니까 값어치는 없는 거다. 이렇게 따지고 가보면은 앞으로 이러한 미술 시장, 미술을 정말 제대로 알고 미술의 가치가 영원히 남고 그것이 하나의 국보급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림이라는 건 100사람이 봐도 다른 법이 없으니까 소해서 맛이 아니라 그림을 그려놓으면 만연히 즐길 수 있는 거다. 진짜 만연히 즐길 수 있는 거다. 그걸 혼자 사가지고 소유해가지고 농장 속에다 처박혀 놓으면 그게 정말 아까운 거다. 가짜라도 똑같이 그린 짝퉁이라도 여러 사람 눈에 띄어서 즐겁게 해줘야지. 진짜를 갖다가 그냥 이 소위 투자하는 정말 그림이 뭔지도 모르면서도 그것이 값어치 나간다니까 막 돈 어마어마하게 줘가지고 그걸 갖다 결과적으로는 농장 속에다 처박아준다. 그래서 내가 박물관법을 바꾼 겁니다. 많은 작물들이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의 농장 밑에 숨어 있거나 일본으로 유출되거나 지금은 뭐 거꾸로 일본 것이 안으로 들어오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내가 장관할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뭐 시세가 대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박물관을 만들어주고 이걸 상속 가능하게 만들어주면은 돈 있는 분들이 다 내놓을 거다. 명예다. 아무게 콜렉션이다. 그러면 이것을 박물관법을 복잡하게 만들면 작물로서 모든 사람의 눈에 띄지 않지만 박물관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큐레이터나 이런 엄격한 규율을 안 두더라도 보존만 해서 사진을 찍어서 그것이 확실히 문화부만 등록이 돼 있어야 그 다음에는 이걸 풀어주자. 뭐 재벌 법인이 재벌을 유리하게 하는 법인이 뭐 별소리 다 했지만 내가 하여튼 앞으로 1000개의 사립박물관이 나와야 된다. 지금 콜렉터들이 전부 자기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것이 그 상속이 되더라도 국민들이 다 즐기는 문화재가 돼야 된다. 어떻게 농장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겉으로 빼내냐. 더군다나 이것이 농장으로 돌아다니니까 감정을 받을 기회가 없다. 특히 이게 나쁜 용도로 이 선물을 줄 것 같으면 이 사람이 가서 감정을 못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옛날 독립운동 한 사람들은 돈 내라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군자금 줬다니까 잡혀갑니다. 헌병대 끌려가요. 그러니까 그림 하나 가져와라 이거예요. 그림 사줄게. 뽀얀히 가짜 그림 탁 써가지고 엉터리로 그래가지고 이 추사감이다 알면서도 좋아. 그리고 얼마씩 돈 주는 거예요. 헌병대에서 오면 나 추사 그림이야 이거. 추사굿이요. 왜 군자금 안 줬어? 공공연한 가짜를 만들어서 군자금 방편으로서 했었다.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가짜 나돌아 다니는 것 중에는 아름다운 가짜죠. 이런 것들을 서로 알면서 일부러 속아주면서 군자금을 만들어줬다. 여러 가지에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화가들이라는 게 친구들이 많은데 뭐 하나 그려달라고 자꾸 조용히 가서 하면은 거쳐서피 그려줍니다.
그 정성 들여 그리겠어요? 낙관 찍으셔. 낙관이 또 수십 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그냥 꼭 찔러주는 거야. 에라, 밥 얻어먹고 술 얻어먹는데 가져라. 그게 진짜요? 진짜지만 가짜 그림이거든요. 네. 진짜 가짜죠. 피카소가 이랬어요. 니스에 있는 데까지 찾아가가지고 피카소한테 이게 당신 그림이죠? 내 그림 아니야. 여기 당신 성형 있는데 이게 가짜란 말이야? 야, 내가 성형했다고 다 진짜냐? 내가 엉터리로 그린 거 다 가짜야 그거. 실제로 이 사람은 피카소는 2차 대전 때 막 공수벌하고 막 했을 때 파리 리옹에서 살았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그 어려운 전시에도 바꿀문 적이 없고 스위스를 자기 아들 만날러 말이죠. 스위스를 말이죠. 뭐 독일군이 지키건 불란서군이 지키건 문제가 안 돼. 왜냐하면 피카소는 전 세계로 유명하니까 뭐 러시아에 가든 독일에 가든 피카소는 이미 불란서에 무슨 뭐 이게 이 검색 이거 단장해요. 피카소 이게 자기 신분증이야. 그래서 리옹에서 돈 한 푼 안 가지고 스위스까지 드나들던 사람. 보초들도 이렇게 뭐라면 자네 가져와 해가지고 종이에다가 탁 해가지고 피카소 하면 예 어서 가십시오. 그럼 위조 지폐다. 위조 지폐. 그래서 이 사람은 밥을 먹으러 딱 가면 절대 식당에서 돈 안 받아요. 죄송하지만 돈 안 받겠습니다. 여기 이 페이퍼 그 앞에 왜 이 식당에는 그거 이제 napkin 있잖아요. 이 napkin에다가 아무거나 그리시고 이것만 주세요. 그러면 스푼이 빵이 턱턱턱 튕기고 피카소하고 딱 주면 그 자리에서 동료가 붙는다 이거죠. 이게 무슨 품이냐. 피카소의 명성에 대한 수요가 늘어서 공급은 딸리고 수요가 늘으니까 그 자리에서 몇천 불, 몇만 불 이렇게 됐다. 그러나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그림이냐라고 얘기할 때는 감정사가 진짜라고 해도 작자나 모든 미술사가는 저건 가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림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고 있느냐. 우리나라에 제일 가짜가 많이 돌아다니는 것이 사실 추사 작품이죠. 왜? 유명한 가짜가 그만큼 많이 나돌아다니기 마련인 것이고 그거 한 가짜 중에는 진짜로 좋은 가짜도 있죠. 아주 좋은 가짜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대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요즘 그린 거 말고 그 당시에 가짜가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거 값어치 있는 거예요. 그거. 그렇기 때문에 미술 시장이 제대로 되려면 저것을 사람들이 투자 대상으로만 막 교환되는 소위 미술 경제학이 아니라 적어도 미술의 미적 가치가 높은 게 경제 가치가 높다는 미적 가치와 경제 가치의 낙폭이 같아야지만 가짜도 없어지는 것이고 이 소위 감정사가 없어도 딱 보면은 그만한 안목을 가진 사람이 소유해야 되는데 전혀 안목이 없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사람이 돈이 있는 이유만으로 명화를 가지고 있고 그 값어치도 모르는 사람이 그걸 보고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냐. 그래서 박물관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박물관법을 만들어가지고 오늘 웬만한 좋은 작품들은 다 아무 때고 어린아이들이고 뭐고 그냥 싼 값에 다 볼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믿기지 않겠지만은 불란서 담배 공사에서 담배를 만드는 그 공원들을 위해서 르누아르 진품 수백만 불짜리를 진품을 다 갖다 그 작업장에다가 붙여놨어요. 파는 것도 아니고 보라 이거죠. 그때부터 이 생산성이 달라지고 이 담배공들이 말이죠. 연초공들이 프라이즈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어디서 일하는지 아냐 이거예요. 100만 불짜리 르누아르 보면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소유를 안 해도 르누아르 그림 있는 작업장에서 매일같이 르누아르 100만 불짜리에서 같이 시야를 한다. 이게 미술품의 진짜의 진가치고 그것이 값어치다. 소유는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히틀러가 유태인을 죽인 걸로 돼 있잖아요. 유태인을 죽인 것은 자기가 히틀러는 원래 그림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림 그리는 사람. 이 그림 그리는 사람은 자기가 쫙하고 고려놓으면 싼 값에 유태인들이 전부 사들여가지고 비싼 값에 파니까 이 사람은 유태인에 대한 감정이 아주 나빴었다. 더군다나 자기 전시회를 열어주기로 했던 사람이 그날 전시회를 안 열어주고 사실은 이 반유태주의자들에게 맞아서 그 유태 상인이었는데 그 스폰서가
죽었다. 그걸 모르고 이 사람은 기다리다가 오면서 내가 복수를 해주마. 그래가지고 참 히틀러는 반유태주의를 홀로코스트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그 스폰서십이라는 게 초기에 이름 말사랑 같은 걸 탁탁탁 찍어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비싼 값으로 파니까 결과적으로 착취를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 시장에 있어서 이런 천재적인 창조가들이 계속 나오고 독자들이 그것을 갖는 사람이 그것을 고급하게 어프리시에이트하는 가장 큰 조건은 매수 시장이 건전하게 유통될 수 있는 양심적인 그 화상들과 양심적인 연구가들과 그리고 이 감정하는 비평가, 감정하시는 분들, 이런 매술 애호가들이 합쳐야 이것은 상품 가치도 있는 것이고 미적 가치도 있는 것이고 유통되는 모든 경제 행동이 이루어진다. 경제 활동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대부분 미술관장이나 큐레이터들은 미술을 전시하는 쪽보다는 보수, 연구, 이렇게 고치는 거죠. 보수, 연구, 그리고 이것을 그 보존, 이쪽에다, 즉 학예관들이니까 연구 대상으로 삼지 감상 대상으로 삼지 않으니까 놀랍게도 미술관이나 이런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그림을 가지고 있는 관장, 큐레이터들은 전시 쪽에 노력하기보다, 이거 외국의 경우입니다. 전시 쪽에 노력하기보다는 그것을 수장고에다가 넣고 자기네들이 연구하고 보수하고 지키는 쪽에, 보존하는 쪽에, 문화재를 보존 쪽에 더 많은 무게를 둔다. 근데 전시를 하려면 훼손되고 여러 가지로 그게 이 소위 이 불빛 같은 거 다 하면은 아변 무대 그것이 바래고 이거 되도록 전시를 끊는다. 그래서 지금 매술사가들이 평균 나온 기록을 보면은 신미술관들이 생겨나가지고 투자액에 전시에 쓰인 값이, 전시 시설에 쓰인 것이 총 새로운 미술관을 짓고 보수하고 나온 총액 중에 3분의 1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값진 그림들이 수장고에서 잠들어 있다. 그래서 지금 돈을 도네이션 하는 사람들은 조건부가 전시를 하라는 목록으로 돈을 아예 박아서 줘요. 그렇지 않으면 수장고에 있는 매술품이 영영 세상에 널리 퍼지지 않는 채로 잠들어 있고 몇몇 연구가들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천리대학에 가 있는 말이죠. 우리 문유도원도 같은 거 말이죠. 본 사람 여기 몇이 됩니까? 진짜 값어치 있는 것들이 수장고에서 잠들어 있고 그걸 전시하려고 안 하고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미술품을 지키고 보수하고 연구하는 최고의 미술관 큐레이터들이 미술시장하고는 별 관계가 없더라. 미술시장에 유통을 시키고 활성화하고 거기서 새로운 화가가 나오고 거기에 딱 잡아가지고 그걸 키우고 이런 창조적인 역할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다 이제. 그 권위를 가져라. 내가 이 김정춘 회장을 존경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은 정말 어려운 한국에서 정말 커머시얼 해가지고 뭐 작물 막 들어오고 뭐 하고 그랬을 때 이 밭에서 쭉 여기까지 올라면은 미술품에 대한 애호하는 그 마음, 그거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떠요. 일시적으로는 돈도 벌고 떠요. 그러나 며칠 못 가서 신용을 잃고 안 되는 겁니다. 이 판에서 쭉 지금까지 이름 걸고 할 수 있으면 그건 대단한 거다. 박물관 큐레이터 존경할 분들은 많지만 그분들은 연구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거는 실제 유통, 미술 시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의 어떤 그 흐름이 박물관 미술관 중심으로 가는 아카데믹한 흐름이 있는가 하면 한쪽으로는 이러한 시장을 타고 주고 옥션하고 그걸 팔고 또 애호가들이 생겨나고 투자 대상도 되고 그러는 가운데 처음에는 나쁜 뜻으로 투자도 하고 그걸 갖다 사장시키고 심지어 일본에는 방고호 그림 갖다가 말이죠. 장사를 하려니까 한 장 팔서면 살 사람이 없고 그것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쪼개서 파는 거예요. 실제로 쪼갠 게 아니라 그런 한 장을 갖다 놓고 말이죠. 100명이면 100명에게 그거를 한 평씩 판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런 값이 올라가면 올라간 것만큼 이렇게 주니까 주식처럼 이런 짓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방거호 그림은 그런 사람들이 가까운 거로 보면 너무 선수지만 그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미술의 활기를 띄워온 거예요. 이 앞으로 모든 이 미술에 연구하시는 분들, 비평가들, 이런 분들이 훌륭한 비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연구가들이 많이 나와서 학문적 대상으로 앞으로 작품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실제 연구 대상에 소위 말하는 미술관의 소장되는 그림의 가치가 아니라 시장에서 다니는 미술품의 가치가 어느 면에서는 실제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더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는 것이다. 이 두 개가 잘 어울리려면 여러분들이 큐레이터만큼의 안목이 없으면 큐레이터들이 여러분들만큼 현장 미술, 고미술들이 이 교환되고 있는 소위 경제학을 모르면 미술 경제학을 모르면 안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미적 가치가 뭔지를 아셔야 되고 연구관들, 학예관들은 경제적 가치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것은 미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똑같진 않더라도 거의 일치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 손을 잡고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면 한국 미술 시장은 살아나게 된다. 불안이면 이거 뚫고 상당히 퇴장시키는, 아까 얘기한 대로 돈을 퇴장시키는 경제 투자가 아니라 즐기고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그것은 살아있는 교환물로서 이 경제 원리인 순환의 하나의 가치를 갖는 살아있는 물질, 재산으로서의 보석과 같은 하나의 미술품들이 돌아다니게 된다.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돼서 잘못되는 경우에는 미술품은 수장고에 잠들어 있을 것이고 미술가들은 성과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로 대중에 영합되는 몇몇 그러한 가격 형상에서 불이익을 보는 수가 많이 있다. 블록버스터, 대중적 대박이 터지는 그림 몇 개를 제외해놓고 많은 미술가들은 자기 값을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 채로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한국의 미술계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술을 사랑하고 명예로 아는 그러한 새로운 시도가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2기라고 보는데 3기, 4기 해가지고 감정을 안 하더라도 미술 가치에 증가를 시켜낼 수 있는 높은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전체 미술 인구의 사랑하는 인구의 몇 %를 차지하느냐가 앞으로 큰 희망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역할은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듣기로는 우리도 라이센스 제도가 있어서 감정사 제도가 있고 감정사들에게 감정증명서가 주어지는 그러한 제도들이 생겨났을 때 여러분들은 단순한 미술 애호가가 아니라 하나의 직업으로서의 미술 애호의 유통 시장에 하나의 없어서는 아니 될 그러한 귀중한 기술을 가지신 분들로 평가될 것입니다. 물론 미술뿐만 아니고 심지어 뭐 여러 가지 그 민속 공예로부터 시작해서 도자기 모든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평가받고 하기 위해서 각 전공하시는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크게 여러분들께서 명성을 펼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에게 최고의 보상은 명예였다 하는 그 말을 잊지 마시고 대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는 얘기였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종료식에 하나의 제가 큰 기대와 희망을 갖고 틀림없이 그렇게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여러분들 앞날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